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21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벌써 21회가 됐네요. 다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새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오늘 다룰 소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기사도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짤막하게만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에 서울에 조금 큰 집으로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 전세를 들어갔는데 20대 2억 자산가가 된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좀 느끼고 있고, 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나중에 선거 끝나고 그런 얘기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서울시나 정부에서. 제가 더 일을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땅땅님. 저는 늘 그랬듯 일을 열심히 하고 야근 요새 많아져서 야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 물어볼까요? 맨날 매일 똑같은. 예. 녹음해 오세요. 녹음해 오세요. 아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재택근무하고 이런 데도 많다고 하는데 땅땅님 안 그러신가요? 저희는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재택근무 하는 회사 또 있긴 하던데 저희는 안 하더라고요. 회사는 네.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탈타령님. 네, 저는 매번 똑같이 별거 없이 뉴스 보고 지나갔는데 이번 주 동안은 제가 노무현 리더십 학교에서 같이 함께 했던 동료분들과 지역 응원 다녔습니다. 죄송한데 이거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지금 다시 한번 정면 봐주시겠어요, 달타령님? 정면이 어디죠? 정면에 뭐가 빛이 막 선글라스를 통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인블레인 줄 알았어요. 네, 거기 좀 다녀와가지고 좀 화려해졌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제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주말 동안 경북 영주랑 그다음에 포항이랑 봉하마을이랑 부산을 다녀왔어요. 또 여기 달태령님도 함께 하셨는데 노무현 재단 같이 청년 리더십 학교 수료한 동료들하고도 거기서 만나가지고 또 많은 또 이야기도 하고 후보자분들 특히 지역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오늘 그래서 뒷부분에 오늘은 한 30분 정도 지역구 후보자들에 대한 이야기들 아마 총선 끝날 때까지는 다음 주는 그 얘기만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역구만 해도 253개니까 다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걸 다 하고 싶은데 또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식들을 아무래도 안 볼 수가 없어서 앞부분에 짤막하게 한 좀 이런 중요한 소식들 먼저 좀 보고 그다음에 비례 후보 논란도 있었죠. 네. 다른 당내 좀 심각한 논란들만 몇 개 가져와서 간단히 좀 짚고 이게 중요한 거는 언론이 보도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날이나 이런 빅 스피커를 통해서 전할 수밖에 없고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주위에다가 또 열심히 이런 소식을 알려주셔야 이게 공론화가 조금이나마 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유튜브가 생겨서 이런 거를 알릴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마련됐다는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정말 이 유튜브가 없었다면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 과연 어땠을까 참 상상도 안 가네요. 실제로 그래서 아무튼 제가 좀 빠르게 몇 가지 중요한 소식들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찬호님이 또 MC를 봐주셨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어디 안 가시면 안 될까요? 잘 해주셨는데 박형철 기소 재판 관련해서 좀 이게 중요한 소식인데 좀 잘 이게 진짜 상황에 비해서 제대로 안 알려지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이 내용을 제대로 보도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하고 그걸 엄청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에 진짜 10분의 1 정도만 이런 소식이 알려져도 이게 어느 정도 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 텐데 그렇게 의혹이나 단독 걸어놓고 엄청나게 많은 보도를 해놓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전혀 누구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 내용을 오늘 좀 전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쉽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복잡한 내용인데 쉽게만 말씀드리면 그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조국 전 민정수석 당시에 그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그 네. 방해 프레임을 네. 씌웠잖아요. 지금 그게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단순히 그 박형철이 뭐 윤석열하고 친해서 그 말 바꿨다 이 수준이 아니라 그 직권남용이라고 엄청나게 공격해서 이게 꽤나 효과적으로 먹혀들었던 프레임 중에 하나거든요. 네. 뭐 그 일가 표창장 이런 건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박형철이 그 반부패 비서관 당시 네. 윤석열 라인이라고도 알려지긴 했지만 그런 거 다 별개로 박형철이 청와대 선거 개입 관련해서 기소가 됐었는데 유죄수 사건으로도 기소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검찰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조국, 백원우, 박형철 요 세 명이 주로 기사에 많이 나왔었어요. 네네. 그래서 검찰이 주장했던 프레임이 뭐였냐면 조국 전 민정수석하고 그다음에 백원우 비서관이 서로 합의를 해서 박형철한테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형철이 그 주장했던 건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자기가 했다. 근데 조국이 그걸 이제 통보를 해서 그걸 무마시켰다. 이걸로 이 직권남용이라는 그 프레임을 건 거예요. 이 여태까지 검찰은 그 주장을 열심히 했고 언론이 그걸 받아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를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진짜 잘못됐네라고 엄청 공격을 했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박형철이 그렇게 되면 피해자인 거잖아요. 조국 전 네. 장관이랑 백원우 비서관한테 피해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같이 기소가 된 거예요. 심지어 공범으로.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거 알고 나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박형철도 어떻게 돼요? 자기가 살아야겠죠. 그러니까 주장을 바꾼 겁니다. 이건 좀 믿을 만한 정보통에 의하면 이게 결국에 그 검찰이 기소를 위한 정말 터무니없는 헛발질을 찾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그러냐면 동부지검 당시 동부지검 내에서도 의견이 좀 막 일부 갈리긴 했지만 핵심은 이 조국 전 장관을 어떻게든 기소를 해야 된다. 이걸로 초점이 맞춰진 거였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직권남용이란 프레임이 안 먹히는 거고 그 민정수석의 재량권 범위 안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게 지금 알려진 상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당시에 그 대검 공식 개통하고 동부지검 라인을 통해서 무조건 기소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고 그 당시에 박형철을 또 불기소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대요. 당연히 뭐 그쪽 같은 라인이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감싸주기.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런 상황에 그 심지어 그 재판부가 구속이 당시에 그 판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재판 이 구속이 불필요하지만 이건 중재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걸 명분으로 조국 구속영장을 더 강하게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윤석열이 탄력을 받게 된 건데 동부지검이 나름 이제 제시한 대안이 바로 결국에는 박형철 조국 다 기소하자 이거였어요. 왜냐면 이게 박형철 빼주고 조국 기소가 말이 안 되니까 결국에 합의를 해서 둘 다 던진 거예요. 저렇게 어떻게든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려고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박형철도 민정수석실 내에서 나름 특감반 운영을 지휘하던 반부패 비서관실의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유재수 감찰권에 대해서 권리행사 방해가 이루어졌다고 하려면 박형철 떼놓는 게 불가능한 거죠. 애초에 논리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리 조국 죽이기를 하려고 해도 박형철 어떻게 돼요? 자기도 살아야죠. 근데 같이 기소를 당했으니까 어떻게 되니까 재판을 통해서 말을 뒤바꾼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네. 한창 언론은 그게 우르르 따라가 갖고 조국이 직권남용이랑 키워드를 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실제로 이게 꽤나 효과적으로 먹혔는데 지금 그게 뒤엎어진 거거든요. 재판을 통해서 언론이 안 다뤄요. 근데 맞아요. 이게 진짜 제가 열받아가지고 뭐 제 MB 뭐 사건도 그렇고 제 미래통합당 측에 공개 질문한 것도 그렇고 진모 씨의 공개 질문 그렇게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 저한테 엄청나게 그 기사를 또 막 쓰면서 압박을 하더니 왜 제 공개 질문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이 제 역할을 안 하냐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본인이 박형철이 기소를 당했으니까 증언을 뒤엎게 된 거고 당연히 그걸 유지를 못하게 된 거고 박형철이 결국에는 무죄를 주장하려면 스스로한테 그 재량권이 있고 이 행사를 민정수석이 방해했다는 기존의 논리를 펼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이 검찰 주장대로 민정수석이 그 감찰 중단을 만약에 지시를 했더라도 그거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그 정당한 권한 내에 있었다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그거고요. 이거를 언론이 그때까지 여태까지 계속 부당하게 이거 방해하고 막 직권남용 한 것처럼 꾸며냈는데 이 소식이 얼마나 또 알려질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잘 안 다뤄진 거고
외형상으로 어쨌든 굉장히 그렇게 그럴듯해 보이던 이 사건이 결국엔 재판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이미 그러니까 박형철의 증언이 뒤바뀌면서 더 이상 뭘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진짜 초라한 그런 황당한 사건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고요. 향후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일가에 대한 진실 여부 뭐 당연히 뭐 언론이 뭐 모든 보도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적어도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한 사람을 가지고 공격을 했으면 이게 이 사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라도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들지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그렇죠. 언론이라면. 네. 그렇죠. 최소한 자기가 보도한 내용의 양만큼 비례해서 뭐 새로운 사안이나 정정 보도는 자기가 오보를 내거나 잘못 전달한 내용의 양에 비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최소한의 윤리 의식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심지어 또 최근에 그 엠번방 관련해서 공무원이 있었다는 그 보도에 조국 전 장관 사진이 또 사진을, 있었잖아요. 예. 아, 그래서 뭐 진짜? 나중에 네. 다시 뭐 정정하긴 했는데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 열받는 게 뭐 자기가 사진을 잘못 올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스리슬쩍 사진만 바꿔놓고 나 몰라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게 정말 답답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또 짧게 지금 오늘 다룰 주제가 많기 때문에 또 짧게 여러 가지 소식 좀 전해드리자면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허경영 씨가 국가 배당금당 여성 네. 보조금 8억을 싹쓸이했다. 이게 역대 유일한 상황이라고 해요. 맞아요. 혹시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실 분? 너무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아갖고. 근데 이게 사실 이 내용이 다른 게 없고 이게 다예요. 네. 이게 그러면 여성 추천 보조금이 뭔지에 대해서 짧게만 설명드리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 2002년에 도입한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253개 지역구 중에 그 후보자 중에 일정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면 그 비율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하는데 이 배당금당이 유일하게 여성 후보 30% 이상을 추천해서 보조금을 독식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일에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 소식도 좀 전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거를 노리고 했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 게 후보 수 자체도 그렇고 그거를 수를 딱 맞췄더라고요. 30%를 하려고 77명을 딱 맞춰가지고 맞아요. 했는데 한 명 더 뭐 이렇게 네, 한 76명 명 더, 네,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한 명 네, 더해서 한명 더. 77명. 그쵸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인터뷰 같은 걸 보니까 본인은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다. 맞아요. 그 얘기를 하셨죠. 정말 근데 머리는 좋으신 거죠? 나름. 그분이 이렇게 좀 되게 그런 쪽으로는 뛰어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이분도 되게 말이 많아요. 뭐 최사랑 씨랑 네네. 그런 관계도 있고 정치를 하실 만한 어떤 모범적인 케이스는 아니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소비되긴 되게 좋은 재밌는. 그러니까 아 이게 근데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좀 싫은 게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이분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1인당 10만 원씩 내가지고 허경영 부르면 다 건강해진다 이런 그 강의를 하시고 근데 거기 또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이 엄청 또 많이 계시고 맞아요. 근데 뭐 물론 그 본인의 스타성이나 가지고 있는 재량을 그렇게 뭐 이용을 해서 돈을 번다고 하는 거를 제가 뭐 어떻게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희화화되고 재밌고 뭔가 그분은 실질적으로 그런 이득들을 다 취하고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소비되는 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에서도 이 부분이 뭐가 이렇게 잘못됐고 이렇게 날카롭게 비평하고 이렇기보다는 그냥 뭐 이게 진짜 소비되기 좋은 눌러가지고 웃긴 사진 하나 넣고 이렇게 하면 되게 재밌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럼 자극적인 걸로만 소비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국가혁명 배당금당 그 지금 공천받은 후보들 보면 전과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살인죄랑 네, 심지어는 살인, 성범죄까지. 성범죄도 있고 그냥 여과 없이 다 한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런 개그 캐릭터로 보면 안 될 사람이죠 사실. 네. 네. 그럼요. 나름 대권 후보였는데. 저 근데 진짜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그분의 이름이 오래 갈 줄은 몰랐죠. 그쵸? 네. 아 그때 뭐 응원했었어요? 네. 내 눈을 바라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 이렇게 가신다고요? 공중부양 그거 아시죠? 그거. 그때 약간 양대 산맥이셨잖아요. 그 끼리까랑 그분하고. 맞아요. 네. 깨랑깨랑. 아, 깨랑깨랑. 네. 빵상 아주머니. 네. 아무튼 그 소식도 있어서 좀 짧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았고 국가재난지원금 소위 소득 하위 70% 지원하기로 했다. 이거 예. 우리 경제 전문가 류찬우님이 또 준비를 이야, 분석가. 전문가까지는 아니고요. 네,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소득 하위 70%가 중위소득의 15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710만 원 언저리에 있는 소득 가구의 혜택이 가는 건데 이게 기재부에서는 원래 중위소득의 100% 정도 이하로 했었는데 민주당에서 그 주장을 세게 해서 합의 후 150%까지 끌어올렸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일종의 예전에 무상급식 논란과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혜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충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혜적 복지가 물론 좋지만 문제점은 뭐냐면 선별 과정에서 드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선별 과정에서 오는 그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복지도 당연히 국민의 권리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되고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국가로 가야 올바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살짝 아쉽긴 한데 조금 더 정부를 믿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경향신문이 매트릭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27일부터 28일 이틀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지급 찬성은 64.9% 정도가 되는데 하지만 지원 방식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선별 지급에 찬성하는 비율이 67%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2% 정도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 이게 기본소득이란 개념이 좀 생소하다 보니까 그리고 물론 야당에서 이거를 뭐 표를 돈 주고 사는 거다 포퓰리즘이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에 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보편적 복지로 가는 첫 단추가 됐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이 재난 기본 소득은 중앙 정부에서 첫 사례 아닌가요? 예, 이번에, 예, 그쵸? 그쵸. 네, 그래서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어찌됐든 4월 내로 최대한 빠르게 이거를 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조금 더 정부를 믿고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네, 막 맞아요. 물꼬를 트기 시작했으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포퓰리즘 이런 공격이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정부에서 정말 지원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항상 얘기 나오는 게 포퓰리즘이다, 뭐 공산주의다. 그리고 항상 나오는 국가가 있죠. 베네수엘라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결국 국가가 망할 것이다. 이 논리가 항상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세금도 다 따로따로 내잖아요. 버는 것마다. 그러니까 보편복지로 점점 저희가 가야 되는 방향이 본적 네. 복지네 좋습니다. 그 달태령님이 여기 새날에 나오신 이상희 네. 교수님 또 아 애청자 맞아요. 아니십니까? 저 정말 존경하고 복지국가. 네, 복지국가. 잘 복지국가는 지내시죠, 삶이다. 그 교수님? 책도 네. 사인 받아야 되는데 언제 오시려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왜 이렇게 아니 자네가 아련해주세요 맨날. 교수님의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또 그 국회의원이 되시길 바랬는데 뭐 아무튼 꼭 저는 이런 분이 국회에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더불어 시민당 24번인데요. 저도 이상희 교수님 같은 분께서 국회에 꼭 들어가셨으면 하는 진짜 바람이고 너무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걸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저는 네. 좋겠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되나요? 근데 그럼요. 네. 근데 사실 진짜 뭐를 선택했어도 언론이 또 그 논조나 이런 거 이미 네티즌 다 알고 있잖아요. 그쵸. 보편적 복지 했으면 뭐 또 이재용도 뭐 이걸 혜택 받는 아, 이런 식으로 또 보도한다 그러면 이재용 손자 이게 말이 네, 되나 뭐 이게 이런 말이 식으로 되나 나오겠죠. 뭘 해도 사실 오늘 네, 보니까 뭐 벤츠 타고 전세인데도 이거를 받는다. 뭐 나는 왜 못 받냐. 뭐 이런 네네네. 이게 맞아. 그 그게 항상 나오는 게 뭐 편의점에 뭐 김모 씨는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상의 인물이 하나가 나오죠. 그리고 뭐 그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뭐 안타깝게 받지 못했다. 진짜 언론이 형편없는 게 일부 언론이 그 예를 들어서 40년간 뭐 운영했다는데 A가 하고 41세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40년 태어나자마자 뭐 가업이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좀 스토리를 짤 거면 좀 완벽하게라도 짜시던가 이런 거 걸려갖고 엄청나게 욕 먹으면서도 그 그럼요. 버릇을 못 고쳐요 진짜. 이게 그 이런 뭐 포퓰리즘이다 그런 복지 혜택에 부자들도 받는다 이런 게 레이건 시대 대통령 때 웰페어 퀸이라고 어떤 그 빈민가의 뭐 엄청난 그 여성인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행정상으로 그렇게 다 처리를 해놓고 뒤로 돈을 엄청 많이 받아서 막 차도 엄청 좋은 거 타고 이런 식으로 막 선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당선이 되고 레이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게 거짓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 뉴스였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가짜 뉴스였던 거를 그대로 따와서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한심합니다. 그 아까 무상급식 나와서 그냥 아까 이제 좀 광진을 여담으로 듣고 있나? 뭐 이렇게. 여담을 하는 건데 오늘 통합당 공식 유튜브 옳은 소리에서 저도 그 보셨어요?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 뭐 감옥 가서 뭐 무상급식, 무상급식. 교도소에서 무상급식 먹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당의
공식적인 공식 유튜브가 유튜브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좀 보고 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또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최소한 저희 새날 정도의 수준은 돼야 어디 가서 이제 방송한다고 하는 건데 그 유튜브에서 보면 막 저번에 예전에 팬티 입히고 맞아요. 예, 거기에요. 예. 예, 너무 답답한 옳은 소리. 옳은 소리. 그리고 그분이 오늘 말씀하신 분이 박창훈 씨라고 신의 한수 정치부장이라고 네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문정부를 모든 국민이 지지하지는 않죠. 물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진짜 합당한 논리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되게 비상식적인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최소한의 예우는 지켜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보고 생각했던 게 만약에 이 반대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민주당에서 저런 만약에 씀이라는 공식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약간 이런 식의 발언이 나왔고 논란이 됐다고 하면 언론에서 그걸 도대체 어떻게 썼을까? 저는 진짜 너무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분노했고. 그럼 이 실검 떴고 이 얘기도 안 듣습니다. 아 진짜. 이게 현실이잖아요. 아, 이거 지금 관련하니까 저 또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국민의당 비례4번 김근태. 그 얘기는 좀 이따가 제가 네네, 이거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하려고 하고 알겠습니다. 네. 박수 타이밍. 네, 박수 타이밍을 지금 그 아까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지금. 이거 중요한 얘기였는데. 너무 많아. 네, 아무튼 기억나면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귀가 멍해진 것 같았습니다. 네, 아무튼 방금 뭐 비례 4번도 얘기해 주셨는데 좀 후보 논란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지역구 저희 민주당 지역구 후보 근황에 대한 얘기 이걸 좀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총선 때까지는 계속 이게 이어질 것 같은데 아까 비례 4번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 안 했던 부분인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김근태라는 분이 90년생이고 국민의당 비례 4번으로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뭐 전대협이라는 단체에 소속해 계세요. 근데 이분이 퍼포먼스를 어떤 걸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 가면을 만들어 쓰고 목줄 같은 걸 매서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아니 심지어 그리고 그 시진핑하고 막 예, 박원순 가면, 시장님하고 네네. 가면 씌우고 막 뒹굴어봐면서 막 배 긁으면서 막 재롱 부리게 하고 이런 진짜 파렴치한 짓을 했어요. 90년생. 네. 90년생. 저 이거 뭐 얘기하면서도 정말 너무 말이 안 나와요, 사실. 근데 실제로 그리고 그 김근태 라는 이름하고 전대협 이게 GT, 예.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전혀 다른 예, 인물이잖아요. 그쵸. 예. 진짜 이게 이외로도 뭐 국민의당이 지금 2, 3번이었나요? 그 사천 논란도 있었고 거기도 말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언론이 이걸 또 안 다룬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기 전까지도 계속 김근태 목줄을 쳐봤는데 거기에 그 키워드로 나오는 그 뉴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 이거를 제가 찾고 찾아야지 이 뉴스들이 나오고 정말 안철수가 얘기했던 새정치라는 게 이제 와서 몇 년 지나고 나서야 이게 새정치를 얘기하는 게 그렇게 한참 동안 얘기했던 새정치가 이건가 싶더라고요. 심지어 국민의당 4번이 될까요? 아니 안 그 됐어야 김근태 되는데. 씨가 또 그분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조국 전 장관 그 반대 네. 집회를 주도했던 맞아요, 사람이에요. 맞아요. 서울대에서. 맞아요. 아니 진짜 그러면서 이게 무슨 새 정치고 이게 무슨 뭐 또 극중주의 되게 좋아하시는 쪽 아닙니까 거기가 예. 이게 무슨 그 중간입니까 이게. 거기는 극우정적인 그냥 반문인데 반문으로 네. 똘똘 뭉친 정치 집단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게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어떤 느낌이 반문이라 그러면 뭔가 문재인 아까 그 땅땅님 말씀해 주셨듯이 문재인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들끼리의 뭔가 모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그 반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되게 저는 어떻게 보면 사치라고 생각해요. 네, 너무 굉장히 열받고 사치부에서 폐륜적이에요. 네. 폐륜적이고 진짜 엽기적인 퍼포먼스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분노하는 지점은 어디냐면 그냥 기성 정치인이 아까 말씀드린 신의 한수 그 정치부장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왜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또 기성 정치인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90년생 하면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고 상식적인 새로운 패륜이죠. 이거 그 정도면 아주 그냥 급이 높은. 그렇죠. 이건 기성 정치의 논리의 그 프레임에 그대로 녹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되게 안타깝고 네, 좀 수준 있는 그 정치를. 아까 옳은 소리 까먹은 게 그거였어요. 그 박창훈 씨가 과거에 우리 박찬호 우리 젊은 네. 어린 중학생한테 네네네네. 패륜 드립하고 현피
뜨자고 했던 사람 맞아, 있잖아요. 맞아. 나도 분 그 사람이 지금 그 나경원 전에 그 보좌관인가 비서인가 그 했었잖아요. 그 보좌하던 사람이 지금 그 신의 한 수로 넘어가서 극우적인 그런 막 주장들을 하고 그 사람이 지금 그 옳은 소리에 나간 거예요. 지금 그게. 박창훈 씨가 그분이에요? 네, 그 사람입니다. 박창훈이 그 박창훈.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이 나가가지고 그 대박이다. 공식 채널에 나가서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실검도 뜨고 엄청나게 논란이 돼야 될 문제인데 네, 오늘 이거 근데 계속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네, 네, 더 기사에. 계속 우리가 이거 또 새날의 파급력 엄청나지 네. 않습니까? 계속 그럼요. 이어가야 됩니다 이거. 이런 고품격 방송 새날 좋습니다. 뭐 네. 아무튼 이 김근태 씨 비례 국민의당 비례 4번 한번 검색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논란인 사람 있죠. 그 강남 갑의 태영호 씨. 네. 이분은 아직 그거에 비해서 언론에 그렇게 노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태구민 씨로 지금 이제 활동 중이시죠. 네, 좀 네. 누가 뭐 간단히 얘기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범죄 관련해서. 제가 좀 그냥 얘기를 할까요? 네. 그러면 이 강남 갑에 있는 태영호 씨가 16년 8월에 이제 망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16년 6월부터 몇 가지 논란이 막 터졌었어요. 미성년자 강간했다. 뭐 그리고 돈 관련해서도 이거를 막 그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 얼마였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뭐 엄청난 18억 양의 이상. 예, 그 18억 이상은 재산. 재산이. 18억 6천만 원 재산.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16년 8월에 넘어왔으니까 4년도 망명자가. 안 됐는데 음. 18억 6천만 원의 재산이 있어요. 뭐 그게 강연을 통해서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얘기는 나올 수 있고 부정으로 뭐 이걸 돈을 했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나왔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지금 여기서 막 이게 팩트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여태까지 이 어떻게 보면 이 남북 평화와 이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계속 반대되는 주장을 열심히 했고 건국절 70년 그 기념 행사에 가서 만세를 외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이 진짜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죠 색깔론. 예, 색깔론이 과거에 그리고 꽤 높은 직이었어요. 그 예전에 그 황장엽 씨 이후로 꽤 높은 사람이 이제 북한에서. 망명한 네. 건데 네. 거기서 사상 교육하고 그랬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4년 됐는데 사상이 완벽하게 전향이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는지 정확히 저희 모르는 상황인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으로 지금 강남갑에 이렇게 나오게 만든 거예요. 미래통합당이. 평소에 안보 타령하는 게 어딥니까? 안보 안 정치하는 게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렇게 일종도 타령하는 아닙니까? 그럼 빨갱이. 맨날 빨갱이 드립치는데 그런 사람이 강남 갑이란 지역에다가 그 태영호 씨를 떡하니 보낸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강남 3구는 그 통합당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면은 바로 되는 네네, 곳이에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봤었을 때 아니 지금 2020년이고 21대 총선인데 이걸 색깔론으로 승부를 한다고 아무리 강남이어도 그래도 밀릴 거야라고 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지지도 보니까 충격적이죠. 예, 밀리더라고요. 네. 좀 놀랐어요, 저도. 이게 왜 심각한 거냐면 이 국회의원이 돼서 뭔가 이제 정보를 또 취득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특히 상임위가 막 정보위원회라든지 그치.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국가의 기밀도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진짜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저 자한당류 의원들은 주로 이제 뭐 장관님들 그 뭐라 그러지? 그 앞에서 질의하고 막 할 때 그때 조국 전 장관님께서 한테도 뭐 당신 사회주의 전향한 거 맞냐? 어떻게 사회주의자면서 뭐 자유주의자가 될 수 있냐?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했었잖아요. 네. 그 검증을 했을까요? 근데 거기서는 사실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그렇게 제일 증오하는 빨갱이인데 북에서 내려오신 분 맨날 그 타령하잖아요. 네. 그래놓고 그런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한다는 거는 그분들이 정말 이데올로기나 이런 거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 같고 예전에도 왜냐면은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 안 만들려고 북한에서 일부러 자극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다 저쪽이었잖아요. 항상 보면 그쵸. 빨갱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낸 것도 저쪽이었고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준이라는 유엔 예전 대사분이 계신데 그분께서도 그냥 북한에서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분이 지탄받아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입장이어서 그분이 북한에서 단순히 넘어왔다. 이게 사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근데 그분이 거기서 했던 일과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어떤 행보들을 보였는가를 자세히 보면 인물을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정말 근데 강남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진짜 당만 보고 찍어준다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구나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쵸 그 미래통합당의 그 속셈이 딱 보여서 그게 너무 얄미워요. 약간 강남은 어찌됐든 되는 지역이고
우리가 이 후보를 내세우는 거는 이 상징성을 보고 내세우는 건데 계속해서 그냥 이념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이대로. 그쵸. 네, 그게 너무 괘씸하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계속 그 자칭 보수 언론이랑 이 야당 측에서는 이 딱 걸고 넘으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스피커가 무슨 얘기를 해좀 그걸 마치 보도를 하면서 그냥 객관적 사실 전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안에는 본인들의 어떤 의중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태영호 씨인데 그 사람을 강남갑에 해놓고 국가기밀 누설, 자금 횡령, 미성년자 강간 혐의가 있는 사람을 황교안 대표가 환영한다 그랬어요. 귀하신 분이라고. 완전히 그 환영을 했는데 이게 진짜 저는 민주당의 이런 후보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는 상상도 못할 것 같고 실제로 김종인 씨도 예전에 이거 갖다가 장난치는 식으로 하면서 엄청 그쵸. 분노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갑자기 또 그 서로 이렇게 엄청나게 태영호 씨랑 대립하더니 지금 갑자기 서로 힘을 합쳐갖고 이 행태가 전 진짜 도무지 납득이 안 가고 실제 이거 말고도 논란이 되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제 알림이 항의도 채널 오시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김종인 씨가 오늘 그 얘기했잖아요. 강남 3구 그 응원차 해가지고 태구민 사무소 가서 강남 구민들은 정보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수준이 높기 때문에 뭐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이 기사를 보고 그럼 뭐야 민주당 뽑으면 수준 낮은 거야?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김종인 씨의 발언 닿네요. 그 김종인 씨가 또 슬로건을 가져왔잖아요. 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민심이다 이 슬로건을 들고 왔는데 보니까 보통 주어를 빠뜨리는 게 저쪽의 습성인데 요번엔 목적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적어를 채워서 생각을 해보면 못 살겠다. 야당을 갈아보자. 이게 민심이다. 강남에선 갈아야 되니까 진짜. 류찬호님의 개인 의견이었습니다. 아니 뭐갈 수도 있죠. 선생님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네, 아무튼 그쵸 이 상황이 또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도 계속 전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또 황교안 대표가 또 최근에 막말 한번 했었죠. 예. 또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뭐 정부의 대구 봉쇄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저희의 이제 우리의 정부는 대구를 봉쇄한 적이 없고 이거는 명백한 가짜 뉴스고 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발언이었고 뭐 교회는 잘못이 없다 신천지 여론을 악용해 종교를 매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소금물 분무기가 있던 은혜의강 교회나 그리고 한때 친했던 정광훈 씨의 사랑제일교회는 아직도 예배를 강행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해요. 음식을 만들어서. 이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모든 종교는 공동체 의식 위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종교가 공동체 위에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어떤 정체성이 제일 야당의 대표라면 자기가 또 교회랑 친하니까 교회를 좀 달래고 하면서 우리 같이 협력하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 본인의 정체성이 전도사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다 하겠는데 뭐 대구 봉쇄라고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TK에서도 올랐습니다. 이걸로 반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뭐 교회 얘기하셨는데 집회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곳이 다 위험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건데 굳이 이거를 뭐 교회에서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옳지 않죠. 그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제일 최우선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아니 교회 봉쇄를 그러니까 교회 봉쇄가 아니라 교회에서 그런 어떤 전도를 잠깐 네. 쉬면 예배를 쉬면 이게 짧은 기간에 종식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그런 데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니까 다른 죄 없는 교회들까지 뭐 지탄을 받고 싸잡아서 지탄을 받거나 그 교회들은 언제까지 이거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향에서 그 경향신문에서 칼럼인가 뭐 썼는데 되게 잘 썼더라고요. 신은 그렇게 옹졸하지 않다. 우리가 예배를 직접 그 현장에서 지금 계속 못 드리고 있지만 네네.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 않는다 이런 논조로 썼더라고요. 네, 동의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진짜 그 프레임 공격인 거잖아요. 사실 그 그쵸. 종교인들이 자연스럽게 현 정부를 욕하게 만들려는 그쵸. 그런 프레임인데 이제는 그런 거에 많이 안 낚인다는 거. 그렇죠.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진짜 진짜 모이지 말라면 좀 모이지 마. 좋은 말로 할 때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종교인으로서 굉장히 지금 답답해하시는. 사실 지금 보면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건 정말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맞아요. 보세요. 지금 뭐 외국. 헬스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 많이 모이는 지역이 2주간에 그 강하게 조치를 취했잖아요. 그리고 그쵸. 이제 서서히 좀 풀릴 거란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저도 좀 이따가 뭐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이번에 주말에 막 쭉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해외 막 이탈리아 10,000명 넘게 지금 사망자 네. 나타나고 있고 한데 막 부산이나 이런 데 제가 좀 잠깐 들르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선 막 저녁에 그냥 버스킹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뭔가 되게 자유로운 환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설령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완벽히 없어지는 건 지금 당장 불가능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쵸. 이게 정부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 한들 그렇게 하는데 심지어 그런 사람들 뭐 이렇게 잡아가거나 막 다른 나라에서는 진짜 엄청나게 강한 이탈리아에서는 나라에서는 지금 맞아요. 심각하잖아요. 네. 돌아다니는 것도 막 인도 100m 밖으로 막 인도 나가면 보니까 잡고. 밖에 그냥 이유 없이 돌아다니면 막 그냥 맞던데요. 그냥 뺨을 맞던데요. 경찰이 막 뺨을 때려 왜 때리나고 보니까 그냥 돌아다닌다고 그 때리더라고요. 아 진짜요? 이렇게 마스크 안 우리나라는- 쓰고 가면 5년 징역형 막 그렇게 예. 되더라고요. 저 한국만큼 지금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정말 일선에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이렇게 다수의 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또 다닐 수 있는 것 같고 사실 이것 때문에 근데 방역도 방역이지만 경제적으로 타격이 입을 거가 또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근데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다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침체가 되니까 또 무조건 또 집에 있으라고만 얘기할 수도 없고 조심히 다녀라 이게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최소한 마스크 쓰고 그쵸, 손 잘 그쵸. 손 씻고 잘 이런 씻고. 거라도 사람 많은데 가지 말고 타인에 대한 배려죠. 배려. 그렇죠. 굳이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막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걸 좀 자제하면 서서히 이제 좀 잡혀갈 거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많이 줄었잖아요 확진자 수.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 10,000명이 아직 덜 됐죠. 네. 또 우리나라 정말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 실제 외신 그러니까 성숙한 해외에서도 시민의식. 예, 성숙한 시민 의식과 또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해외에서 외신이 계속 극찬하고 막 해외에서 막 대통령들도 우리나라에 전화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막 그런 게 막 알려지니까 맞아요. 예전에는 이게 언론이 보도하면 몰랐는데 이제는 유튜브나 커뮤니티 막 돌아다니니까 그들이 또 그 다음 플랜 모르지 않습니까? 그 질병관리본부랑 그 현 정부를 분리시키는 거. 예. 그걸 유시민 사장님 되게 재밌게 비유하셨잖아요. 네. 메시와 메시의 왼발. 메시 왼발 다르다. 메시 왼발이 된 거지 메시가 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네. 하면서 되게 이제 또 그거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게 막 의사들이 잘한 거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근데 그 어떤 분이 이렇게 반박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그러면 다른 나라에 있는 의사들은 뭐 바보고 멍청하고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의사로서의 그런 사명감도 없어서 그럼 외국은 그렇게 그 지경인 거냐고. 저도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대처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정부 책임 없고 의료진들 문제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 잘 했으면 정부도 잘한 거고 의료진도 잘한 건데 그거를 굳이 나눠가지고 참 그것도 안 먹혔다는 게 너무 웃겨요. 이제는 그런 거를 막 나름 이제 열심히 생각하고 야 이거 좋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괜찮은데 야 분리시켰는데 반응이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아 이제 저들이 여태까지 얼마나 국민들 우습게 생각했는지 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나니까 주위에서 이런 걸 보면서 야 설마 그런 게 전략이겠어 했는데 전략이잖아요 이게. 이제는 이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걸 좀 빠르게 느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서 세상에 나오십시오.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있지 말고. 그렇죠. 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칭찬을 하기가 싫다가 보니까 자기가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의료제도 잘 돼 있는 게 박정희 대통령 덕분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일단 잘하고 있는 거 맞으니까 일단 인정을 해야 네, 되니까. 차마 그 얘기 못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잘했다고. 몇 근데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 역사학자 전우용 씨가 그래서 막 미통당은 죽은 지 40년 된 박정희 대통령을 계속 이제 업적만 내세운다고. 그 전에 뭐 노태우 대통령도 있고 전두환도 있고 뭐 김영삼 전 대통령도 있고 박근혜도 있는데 왜 박정희만 지금 또 데려오냐고. 네, 근데 여기 이 복지국가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 이상희 교수님께서 실제로 새날에서 거기에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우리나라 국가의료보험에 대해서 그 제도가 생겨난 걸로 오해를 하고 계신데 실제로는 1977년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생겼을 때는 이게 의료보험법이 500인 이상을 고용한 아주 대규모의 사업장을 위주로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노동자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우리나라 국민의 한 8.8% 정도만 혜택을 입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소수의 인원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었는데 또 심지어는 그 이후에는 이게 노태우 대통령 때 어느 정도 전 국민에게 실시가 됐고
그리고 나서는 근데 그 당시에도 한 400여 개의 보험 회사들이 굉장히 난립해 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일어나 운동을 이상희 교수님께서 직접 당시에 하셨고 그때 굉장히 지지를 많이 가장 보내줬던 곳이 김대중 대통령이셨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게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지나면서 계속 이게 진행이 된 거고 그리고 문재인 케어 때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에는 63%였는데 거기에 대한 보장을 이제 70%까지 올렸다고 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만든 거 말고는 사실 뭐 한 게 없어요. 되게 생뚱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올라가서 이게 다 당군한 검 맞아요. 그래서 홍익인간의 뜻을 널리 알리시기 때문이다. 뭐 이거 이렇게 실 말했으면. 이거 맞아요. 새날에서 실제로 이상희 교수님께서 이거 얘기하실 때 푸나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아 진짜요? 당군 할아버지까지 이건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진짜 딱 맞죠. 나중에 그 복지에 대해서도 저희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막 진짜 필요한 것 찾아보니까 같아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0년도 11월에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이 국민들 복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생각 많이 하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복지국가의 기초 설계자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막 자료를 막 찾다 보니까 뭉클한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나중에 전 대통령님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업적들도 저희가 총선 끝나고 좀 얘기를 많이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무튼 이 또 다른 후보 논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좀 미뤄야 될 것 같고 이제 지역구 후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론 이제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최근에 그냥 갔다 온 지역만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연스럽게. 그 최근에 제가 그 주말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주, 포항, 봉화마을, 부산 다녀왔는데 그 영주는 영주 영화 봉화 울진의 황재선 후보님이 계세요. 짧게 말씀드리면 거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이에요. 저희 험지죠. 그 아버지께서 그 영주 출신이셔서 그 영주 풍기 이쪽에 고향 어르신분들이 연락이 자주 오세요. 근데 최근에 좀 가깝게 이제 아버지와 엄청 가까웠고 저랑도 좀 가깝게 지냈던 분들이 이 통합당 쪽에서 소식을 이렇게 전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진짜 당황했는데 그때 아무튼 그런 진짜 힘든 지역에서 황재선 후보님이 정말 노력을 다하고 계셔가지고 좀 거기 한번 들렀고 그 다음에 포항 북구의 오준기 후보님 네. 그리고 들렸고 거기도 막 차량이 되게 힘든 지역이라고는 했는데 막 차 타고 가신 분들이 막 그 창문 내리시면서 따봉 날리시고 막 엄지척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걸 보면서 되게 큰 힘이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으로 넘어가서 그 부산 서구동구의 이재강 후보님은 거기가 부산역 쪽이 그 관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동구. 네네. 그래서 거기에 막 또 엄청난 계획들을 이재강 TV에서 곧 이제 인터뷰 내용이 올라올 텐데 그 지역 굉장히 유쾌하셨어요. 그분은 특징이 되게 재밌고 제 손가락 안에 꼽히는 되게 재밌게 방송한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분이었고 진짜 이런 유쾌한 분이 막 다음에 부산역에 오면 재강이 형 이러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게 재미있으시면서 굉장히 그 고민도 많이 하시는 그런 정책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거기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남구 을지역의 박재호 후보님 오늘 아까 그 조사 보니까 꽤 잘 나온 것 같은데 상대가 이현주 후보.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지역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좀 바쁘시다 보니까 짧게 인터뷰를 좀 했었고 남구갑의 강준석 후보님 그 해양수산부 그 네네. 차관 차관. 출신이시죠. 그분도 그 강준석 TV에 그 근황 인터뷰 짤막하게 올려놨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나중에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사상구 배재정 후보 거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상구 그렇죠. 네. 중요하죠. 장- 문재인 대통령님의 유일한 지역구 부산 사상구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님의 그 비서실장 출신이시거든요. 말씀 진짜 잘하세요. 제가 맞아요. 놀란 게 막 많은 분들이랑 방송을 좀 했었는데 그 단어를 버릴 게 없더라고요. 이낙연 전 총리님도 말씀하실 때 되게 딱 정제되고 그 되게 촌철살인. 포인트가 있잖아요. 딱 옆에서 그 절제된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정말 잘 전하셔서 그 인터뷰도 제 알림명에다 올려놨어요. 저 읽으라고 해도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얘기를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는 게 진짜 잘하세요. 이렇게 그냥 비문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진짜 말을 그냥 떨어지게 딱 하시더라고요. 떨어지게 진짜 네. 놀랐어요. 정말 그런 포스를 느낀 몇 안 되는 분입니다. 장재현 후보랑 붙어요. 곁에서 보셨나 보다. 말 대 말의 싸움이네요. 이전 총리님의 그걸 보면서 그걸 거기에 대한 내용도 제가 거기서 인터뷰에 한번 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아. 그거에 대한 답변을 뭐라 하셨냐면
알림이 항의도 채널에 보시면 얘기하려다 말았어. 참 나. 감질만하게. 네, 알려주세요. 정말 조금 알려주세요. 정말 임팩트 있는 굉장하다 이런 답변 어.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들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또 수영구의 강윤정 후보님 이분도 되게 센스 있으시더라고요. 되게 젊으신데 광안리 쪽이에요. 거기. 예, 광안리 쪽인데 그기도 사실 쉽진 않다고 해요. 뭐 다 부산 전체가 사실 쉽진 않은데 그 강윤정 후보님도 캠프 분위기가 되게 젊은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되게 돋보인 지역이었고 이외로도 뭐 이상호 후보님이랑 최지은 후보님도 연락을 드렸는데 거긴 좀 바쁘셔서 일정상 이제 못 뵙고 아무튼 다른 지역들도 많이 돌아다니려고 해요. 근데 제가 4월 2일부터 유튜브 씀 채널 그 민주당 공식 채널이죠. 거기서 4월 2일부터 15일 그 선거 개표하는 날까지 매일매일 제가 8시부터 9시까지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연결 지역에 계신 분들 현장 연결 방송을 해서 4월 2일부터는 제가 지방을 다니는 건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지방을 3월 말까지 다녀왔고 이외로도 이제 앞으로 예정 중인 곳이 동대문을 네, 장경태 후보, 그다음 안산 단원을 그다음에 서초갑 후보. 이정근 후보님, 서초을의 박경미 후보님. 박경미 후보님 다들 아시죠? 네. 막 주어 없음 이런 거 막 나베 앞에서 네. 나베 얘기하면 안 되나요? 나베 그 먹는 거 나베 있잖아요. 네, 그 얘기한 거고요. 나경원 의원 되게 많이 지적하셨잖아요. 나베 얘기한 겁니다. 저는 그럼요. 분리해서 봐야 네, 돼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녁 메뉴 정한 줄 알고. 아니 그 이 나베 말고요. 나경원 의원이 요즘 고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일베를 표현해줘요라면서 폐쇄 반대했던 사람이요. 가장 그쵸. 앞장섰던 사람인데 막 그 MBC 스트레이트 기자랑 뉴스타파 기자 대표 막 이분들 그 민사 걸기도 했었고 아무튼 참 모르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한 1시간 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 서초을의 박경미 후보님이 또 비타민이다. 네, 굉장히 되게 재밌으신 분인데 그분도 또 조만간 방송을 하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 되면 저희 청국장 팀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고 내일은 목포를 갑니다. 그 와. 박지원 후보랑 붙는 목포에 네. 빨리 갔다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김원희 후보님 분위기는 되게 좋은데 그분도 되게 스토리가 정말 엄청나거든요. 청년들한테 되게 희망이 될 스토리를 갖고 계셔서 그분 소식 전해드릴 거고 강선우, 강서갑 다들 잘 아시는 네. 강선우 후보님도 조만간 갈 거고 중구 성동구의 박성준 후보님 최근에 새날 나오셨더라고요. 예, JTBC 앵커셨잖아요. 사건만장. 예, 맞아요. 그분도 조만간 아마 이렇게 좀 일정이 잡혀 있고 바쁘시다. 그러니까 엄청 총선 바쁘시네요. 때까지는 그냥 죽었다 생각하려고. 예. 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예.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저희도 지금 방송 시간도 되게 빨리 가는데 어, 좀 진짜? 다른 지역에 대한 너무 이제 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른 분들 지역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짧게 부울경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요번에 공천에 대한 그러니까 미통당 공천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밀어내고 돌려막고 막 이런 공천을 하다 보니까 경쟁력 있는 사람이 험지를 가야 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나중에 대권 레이스에 방해물이 될 사람들을 다 날려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끌시끌하고 그리고 막 밀어내고 그냥 돌려막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의 대표 정치인을 왜 뺏어가?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 생소한 인물을 내려보낸 이유가 뭐야? 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고 그 분이 간 지역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아니 저 사람이 억지로 끌려온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지역에 애착이 있겠어? 우리 지역을 도구로 삼아서 그냥 자신의 어떤 발판? 발판으로 삼으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이번에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정서가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 되기 위해서 부울경 지역에 끊임없이 이제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 그 예전에 밭을 갈아놓은 것들이 지금 이제 뿌리 내려서 싹으로 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제 부산은 부울경 지역 같은 경우는 보수 지역이다라고 못하고 스윙 지역이고 굉장히 경합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이런 경합지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동안 숨어있던 부울경 지역의 샤이 진보들이 우리 그럼 이번에 뭔가 되겠다 투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투표를 끌어올린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끝입니다. 사시는 지역은 어디예요? 저는 동작갑이요. 갑 지역도 중요하죠. 예, 동작갑. 예, 김현기 의원. 후보님. 예, 좋습니다. 참고로 그 동작을의 이수진 후보님 최근에 10,000명 돌파 이벤트 영상 올리셨어요. 봤어요. 이 채널에서 공약 한번 했었는데 진짜 재밌어요. 그 한번 다들 못 보신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네 땅땅님. 네, 저는 전반적으로 서울 격전지 5군데를 찝어왔는데 5군데 중에 4군데가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이에요. 종로 지금 이낙연
격전. 네, 격전지. 격전지? 격전지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아 그래도 당 재밌는 거 그 물론 결과는 뻔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전 총리 이 후보님도 다른데 막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그렇고 이제 민주당 우세하고 또 동작을 또 저희 쪽 후보님이 더 우세하고 또 어디 있지? 광진을도 계속 여론이 막 박빙이다 이렇게 되는데 좀 분위기가 아무래도 우리 고 후보님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것 같아요. 우리 고 후보님이요. 우리 고 후보님이죠. 그리고 또 어디 있지? 그 서대문 갑. 여기가 좀 재밌어요. 서대문 갑이 그 미래통합당 이성원 후보님이랑 그리고 지금 현 민주당 의원인 우상호 후보님이랑 같이 이렇게 붙어요. 근데 이 두 분이서 20년째 함께 하고 계세요. 이 대결을. 네. 2000년 때부터 둘이 같이 붙어서 그리고 스코어도 3대2. 그리고 심지어 재밌다. 둘이 연세대 동기예요. 우와. 81학번으로 동기고 둘 다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네, 이런 상황이어서 근데 여론도 우 의원님 쪽으로 더 지금 치우치는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5군데 중에서 4군데가 지금 민주당이 우세하다. 네. 저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이제 청년으로 나오시는 후보님들 위주로 좀 해봤는데 일단 의정부시 갑의 오영환 후보 그리고 네, 그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 후보 예. 그리고 동대문구의 장경태 후보 왠지 세 분 이렇게 딱 이름 듣자마자 뭔가 좀 짠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세 분이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 계속 그렇게 염원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오영환 후보, 그 김남국 후보, 장경태 후보 전부 다 입에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다 우세한 걸로 그래도 어떤 곳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오차범위 내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는 데도 있지만 다들 그래도 우세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그 세 분 응원 갈 때 한번 같이 참여하려고 합니다. 네. 이 김남국 후보가 출마한 안산 단원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누리당 때 박순자 네네. 의원이 됐었는데 이때 약간 어부지리로 된 경향이 있었거든요. 국민의당과 이제 표가 나뉘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의당이 그전 같은 힘이 없잖아요. 힘 다 빠진 호랑이 안 나오죠. 호랑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그리고 이빨 빠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번 후보 등록 현황을 보면 1118명 중에 71명만 2030이에요. 그러니까 20대에서 39세까지. 그러니까 확률로 치면 6.4%. 너무 안타깝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 선거 때마다 선거 직전에도 그렇고 정치인들은 청년들을 더 많이 공천시킬 거다 하면서 보면 험지로 청년들을 차출시키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다반사고 지금 이렇게 나온 지역구 의원들도 이렇게밖에 안 돼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실제 이거 조금만 대변을 하자면 그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공간이 활동이 지금 끝났으니까 좀 얘기를 하자면 저도 청년과 여성의 정치 참여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참 계속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그 국민분들께서도 이 다 그 청년들을 좀 좋게 봐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이게 안 바뀌면 국회 내에 아무리 그 주장만 해봤자 절대 안 변한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이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청년들의 인지도나 적합도 조사의 결과를 보면 너무 형편이 없어요. 막 한 자릿수 나오는 경우 되게 많고 맞아. 이게 결국에는 그 지역에서 환영을 못 받은 것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 후보가 지역에서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얼굴 비추고 이러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청년들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근데 쟤는 뭐 했다고 저러지? 그러니까 2030에 대한 얘기 많잖아요. 깜이 되냐? 이런 얘기 많죠.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면 인지도가 많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그 지역에서는 여전히 그 계파 싸움도 어마어마하다고 알고 있고 현실적인 문제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국회 내에다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좀 부탁을 한다거나 그 정치인한테 보통 부탁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많이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 좀 해달라. 그쵸. 근데 이게
내가 어린애한테 저 새파랗게 어린애한테 이런 부탁하기 싫다는 의견도 되게 많았어요. 주위에 알고 보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어린애가 그리고 또 뭘 해결할 수 있겠어? 예, 좀 그렇죠. 윗사람한테 그 나이가 더 많은 사람한테 부탁하는 건 상대적으로 쉽지만 저 어린 놈한테 내가 가가지고 부탁하고 이런 게 자존심 상한다. 이런 현실적 얘기도 많이 들어서 와 이게 그럼 지역구 후보로 나가기엔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구나. 어려움이 예. 있죠. 그리고 그 지역구를 잡고 있는 어떤 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컨대 그쵸. 상인회 이런 것도 다 산악회. 예, 그런 것도 다 4050에서 40도 넘어 40대도 젊어요, 사실. 그래서 5060에서 거의 다 잡고 있다 보니까 사람 있고 돈 자금 있는 곳에 표가 몰리는데 그렇다 보니 청년들은 갈 곳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러면 반문을 하고 싶은 게 그럼 이때까지 기성 정치인들을 4050으로 뽑았는데 5060으로 뽑았는데 그럼 지금까지 잘 되었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을 막 그 청년들이 선거 운동을 하면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너무 젊다고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그 고민정 후보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면은 젊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다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청년에 대한 어떤 지금 청년들은 많이 달라졌고 이제 능력도 있고 많이 배웠고 하니 좀 믿고 맡겨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전적으로 국회가 문제다라고 책임을 돌리기에는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에 공감하면서도 이게 사실 이번 선거 자체가 되게 청년의 어젠다가 되게 많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모든 당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많이 거론된 거에 비해서 실제로 여성 후보들이나 청년 후보들의 이 등록하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수가 굉장히 부족했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뭐 기성 정치인들이 이렇게 떼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일단 정치를 하는 사람이 뭐 50대 이상은 돼야지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그 후보자분들뿐만이 아니고 사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45세까지를 청년으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딱 걸려 계신 분이 아까 얘기했었던 부산 수영구의 강윤경 후보님께서도 딱 45 강윤정 후보님. 경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강윤경 후보님께서도 네 45세이시더라고요. 근데 딱 그 40 걸쳐. 네, 만 45세이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만 45세를 내리고 사람들이 그냥 봤을 때는 청년인지 아닌지 되게 애매한 분들의 맞아요. 나이도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뭐 40이든 뭐 35세든 이렇게 내려버리면 그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층이 굉장히 너무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맞지. 네, 그래서 저 여기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 너무 공감 많이 되고 실제로 시민들과 앞으로 자라나는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이 정치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대안을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 대안으로 돈 없는 정치도 가능한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후보 현황 보니까 평균 재산이 15억인 거예요. 저희 근데 15억이면 보통 일반인들 보면 부자잖아요. 그쵸. 근데 정치하는 분들은 그만큼 자금력이 동원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청년들한테 15억이 누가 있어요? 이거는 받지 않는 그래서 이상. 네, 이거를- 저도 2억 자산밖에 없어가지고 부채 포함.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민주당에서 저번에도 그 경선이나 공천 과정에서 이 등록비를 면제하는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런 거를 정치권에서는 사실 이건 좀 단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장기적인 거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그 내부 시스템이 여러 가지 그 얘기 중인 게 있는데 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오늘 시간이 많이 좀 네. 지났다 보니까 다음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그 지원자 비율이 낮다고 하셨는데 그 지원자 비율이 낮은 이유가 아까 그걸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지역에서 환영 네, 못 네. 받는 걸 아니까 자기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냥 청년들이 더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건 모든 국민들이 이제 부정할 수 있는 이거는 당을 떠나서 거의 아무도 공개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운 지금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비례대표로라도 누군가 나왔을 때 근데 저 어린 놈이 뭘 할 수 있겠어라는 그 인식 자체가 사회 전반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맞습니다. 쳇바퀴 돌듯이 네. 똑같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중에 그 청년과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현실 이런 얘기도 저희가 총선 끝나고 이걸 쭉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그 결과물들이 남잖아요.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한번 방송을 통해서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도 또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되게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진짜. 좀 어떠셨어요? 지금 못 다룬 얘기들도 되게 너무 많잖아요. 많은데 오늘 못 다룬 얘기. 그럼 이따 집에 가시면서 뭐 동영상 혼자 이렇게 셀카를 찍으시면서 예. 아무튼 그 다음 주에도 저희가 이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총선 맞춤 방송이잖아요. 또 한 이제 마지막 보름 주. 정도 남았는데 그 2번 정도는 이걸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가 마지막 방송이죠, 사실상. 아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아니야. 이제 또 아니, 아니. 땅땅님은 새로운 길을 찾아서 땅땅님 어서 가시고. 감사했습니다. 예, 아 2번 남지 않았나요? 네, 아, 두 번 그러네, 남았어요. 두 번. 7일, 14일 두 번 네, 남았습니다. 7일 14일 수요일이네요. 남았는데 네. 그래서 7일 14일 근데 14일 날 방송 너무 두근거려서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그 전날이니까. 저는 15일 날 그 쓰면서 해야 돼요. 개표를 제가 가야 된다. 아, 가야 진짜요? 된다 하더라고요. 되게 떨릴 것 같아요. 오, 오시겠네요, 너무 그러면. 두근두근할 것 같은데 너무. 그러니까 되게 와. 긴장되네요. 아무튼 네. 네. 네, 저는 오늘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 짧은 시간 내에 이거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고 뭔가 더 쉽게 설명하고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의욕이 있어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재미와 함께 녹여보도록 그렇게 유찬님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지역구 253개 무슨 조사해오라고. 아무도 몰라요. 일단 저 차은님의 계속 기대하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뭐 하고 계시죠? 제 개인 저 혼자 한 3시간 정도 하면은 제가 할 수 있거든요. 차은님 나중에 개인 유튜브 파서 선거 끝나고 셀카로. 올려주세요. 하나씩요? 셀카로 네. 이렇게 먼저. 일기장에 적으시고. 그 찬우님의 오늘 한 줄 평 그럼 재미 없었다는 거고 아니요, 다음 아니요. 주에는 더 재미있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미있었다. 더 재밌게 하고 싶다. 땅땅님 어떠셨어요 오늘? 오늘 선거 이거여서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걱정이 되는 점이 있다면 이제 무당층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질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선거 때는 반드시 함께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땅땅님의 한 줄 평을 요약해보면 그동안 재미없었고 오늘이 재밌었다 이렇게 요약이 되네요. 다음 주에 더 따라가시네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타령님. 아, 네, 저는 항상 너무 재밌습니다. 아 이렇게 이게 한줄 평으로 하자면 이거로 나갈 거고요. 또 뭐냐면 지금 근데 사실 이거 BBC에서가 이게 외신에서 나오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여기에 대한 방침을 이제 한국에서는 다 약간 그런 대안을 다 마련해 놓고 있다. 이런 좋은 뉴스를 외신에서 해줘요. 우리나라 선거인데. 그래서 네, 정말, 마지막 네. 한 줄 평 해달라 했더니 주제를 또 아무튼 오늘 22회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